여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천공씨 CCTV가 사라졌답니다. 그럴 줄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증거가 안 나올 거라고. 예. 그것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이 월요일 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나왔고 이후에 이제 언론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자 당사자인 천공이 즉각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마 방영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매체에서 국회 출석해서 증언하겠다. 국회 나온다고요? 없다. 그런데 이것도 국회에서 출석이 무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출석하겠다. 그다음에 CCTV 없다 그러니까 이 뉴스 보고 간 적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년에 그 언론이 마음대로 쓰시라 그랬고 또 부인 안 하던 태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작년에는 이천공 씨가 관저 답사한 적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기자가 취재하셨으면 쓰시라. 이런 반응도 나왔고 대부분 인터뷰 안 한다였는데 이제 CCTV가 없다. 출입기랍도 없는 것 같다. 이래 되니까 이제는 부인하고 나선 거죠. 그럼 김종대 전 의원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하고 본인이 유리한 어떤 팩트가 나오면 그때 가서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무튼 나는 그게 오히려 같다는 심증을 더 굳히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 출석해서 이천공 씨가 지금 증언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어라 얘기합니다. 7939님 쉬는 사이에 방송 진행 좀 매끄러워졌어요. 그동안 학원 다니신 것 같아요. 막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튀르키예 지진 소식 좀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만 명이 이미 넘었고요. 양쪽 그러니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를 포함을 합쳐서 이제 4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100년 내 최악의 참사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국제사회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생존자를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남은 이슈로 보여지는데 생존자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6시간,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은 거의 생존율이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적이 지금 기적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게 이제 인간의 희망인 것 같고 계속 찾아야죠. 4만 4천 명 이상의 지금 사상자를 냈는데 국제사회에 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좀 지원을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순진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떼어넣어서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일단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그런데 튀르키예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혹한 현실을 덮고 좀 미래로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사를 정치에 좀 이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5월 14일 원래 대선이 예정돼 있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야권 후보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야권에 누가 나와도 밀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 지금 정의개발당 현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당이 이제 이슬람주의에 근거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야권연합 지금 야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우파 성격에 띄고 있는 정당도 거기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큰 빅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국부라고 하죠. 케말파샤주의, 그러니까는 세속주의적인 삼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정당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그 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야권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영향, 참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 비슷한 모델이 있죠. 2014년에 스페인의 4월 1일 날 벌어진 열차 테러 사건. 예, 이게 이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슬람 분리주의자 소행으로 밀어붙이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국민당 정부가 무너집니다. 그때 스페인 전역에서 그 정부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이 불신이 이제 정권 교체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튀르키예에서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왠지 비슷해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튀르키예에서는 근데 언론과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15년경인가요? 그때부터 군사 쿠데타의 후속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튀르키예 국회의사당을 가니까 황당한 장면을 봤어요. 한쪽 벽면을 유리로 보존해놨는데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저게 F-16 전투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미사일 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친위 세력이 친위 쿠데타를 할 때.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 그 무너진 거를 유리로 보존해놨더라고. 나는 군사 쿠데타를 F-16 전투기로 한 거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교사 공무원을 5만 명을 숙정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우리 국회에도 사절단이 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숙정할 수밖에 없는가.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관, 군인, 교사들 뭐 수만 명이 잘리거나 잡혀가거나 이랬단 말이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적들을 그렇게 제거했습니다. 근데 정적들을 제거한 지금 튀르키예에서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대선, 그러니까 이번 그 지진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선을 연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물론 그렇게 되면 야권이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하고 지금 공식 석상에 막 왔는데 김정은 절대 존엄 아닙니까? 최고 존엄 얼굴을 계속 만져요. 딸이 아빠 얼굴 만지는 건 좋지요. 그건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해석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여론이 완전히 둘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 자, 김종대 의견 뭡니까? 다수가 4대 세습이 시작됐다. 세습이. 그리고 거기에 해석이 덧붙인 거예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가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3년 만에 권력을 승계했다. 이 과정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심하다. 너무나 짧은 후계자 수업과 그동안에 고립되고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본인 스트레스도 심했다. 그래서 고모 남편 장성택을 처형하는 이런 어떤 잔혹 정치도 연결이 됐는데 다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유아교육부터 후계 수업을 시켜서 아예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조금 극단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살짜리 딸들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고. 아들이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건 로드먼 증언입니다. 그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 그랬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그 군사적인 열병식 이런 스펙타클의 마스코트처럼 등장한 이 10살짜리가 후계자라는 거는 아직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성급한 해석이에요. 그래요? 그것보다는 이제 가족 이데올로기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감성적 동원이라든가 실제로 딸 봐보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정보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국내 언론이 장사를 한다. 앞서 나간다.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은
김정은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혼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또 리설주가 사라진 시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알려져 있기로는 자녀가 셋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김주혜가 둘째 딸이라는 건 확실치 않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갈 때도 김정남이나 김정철에 대해서는 좀 알려졌지만 김정은은 거의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언론이 김정운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름도 잘못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후계자로 되고 등장해서야 아이고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이래 이렇게 고쳐 쓰기 정정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고 북한 주민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은둔형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지도자 상이라 가지고 위험하다고 봤다는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이제 프랑스 의사한테 치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그거 보내던 뇌 영상이 이제 해킹이 된 거죠.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근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비춰 가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상황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승계 이후에 김정은 권력이 저는 생각보다 안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단단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0대인데요. 그리고 이미 군과 당의 세대 교체가 오래전에 다 완료됐어요. 지금 전방의 군인들 다 새로운 세대로 이미 오래전에 물갈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정일이 사망할 때 어디 휴양소에 있었는데 악천후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썰이 난무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뭐 저기 열차 타고 다니면서 강행을 해서 과로로 숨졌다 이런 식으로 미화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일찍부터 지병이 있었고 그 국정원이 그때 그 해킹한 자료를 봐도 상당히 어떤 중증의 뇌질환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때가 또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어려웠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죽기 직전까지도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서해 그 군부대로 시찰하고 또 거기에 아들이 이제 김정은이 동행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북한의 후계 고도가 급격히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생물학적 한계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맞이합니다. 1년 벌써 다음 주면 24일로 꼭 1년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이 됐죠.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겨울철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고 결국 이제 봄철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 보병전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지금 슬슬 동부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동쪽이죠. 동부전선에서 그 러시아의 보병 그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 따른 우크라이나는 부정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점령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며칠 전 15일이었던가요? 며칠 전에 그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좀 더 장기적인 그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라고 나토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 이제 봄철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봄철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토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에선 전투기 좀 제발 좀 달라고 뭐 프랑스, 영국 뭐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그냥 한 대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딸린 그런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원들까지 수십 명이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언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이런 조종사 교육은 얼마나 걸릴 건데. 그렇죠. 당장 조종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딸린 모든 이 관리를 필요한 그 요원들을 언제 교육을 다 시킬 것이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그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러시아는 외부 지원 없이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거고 예.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생산하는 무기가 없어요. 예. 다 서방의 지원이에요. 예. 이 차이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방의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약화되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요즘 우크라이나 군이 다소 고전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현지 취재를 보면 전부 탄약 부족이에요. 예. 탄약 좀 달라 계속 부속품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무너지는 데 반면에 러시아는 방위산업체 군수공장이 불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4월로 거슬러 가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때 뭐라 그랬죠? 미국 국방장관이 네. 이번 전쟁의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다. 예.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전쟁 수행할 정도를 못 버티게 예. 러시아가 감당 못하게 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짜내듯이 빈혈에 쓰러지는 게 전쟁 목표라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의외로 버틴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예. 그래서 지금은 한때 러시아가 점령했던 것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니까 그 탈환한 지역을 겨울 공세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가 재탈환하는 이런 전투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 하면은 언제까지 서방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예. 언제까지 이 모든 어떤 그 장비와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하고 미국 전차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독일이 2개 전차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 바꿨어요? 너무 많다는 거야 또. 준다고 해놓고. 네, 그래가지고 영끌같이 그 남아있는 전차를 그 최신형 레오퍼드 전차입니다. A6 버전이에요. 그런데 본이 없으니까 구형 A4는 어떠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로서는 불안한 거예요. 약속한 전차가 과연 올까? 네. 그다음에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러시아군의 병참선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후방을 타격해야 전선이 유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전투기는 또 안 온다는 거고. 이런 면에서 저는 희망은 물론 지금 뭐 어차피 러시아를 이제 패퇴시키는 그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다소 불안하다. 여러 가지 병참이라든가 군수 지원에 조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전쟁을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좀 평화적인 해법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해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키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주고 이게 휴전하자. 한반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노 했죠. 우크라이나도 현재로서는 그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여지까지 그러니까 양쪽이 그 바라는 것이 너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협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휴전하고 또 이렇게 뭐라도 좀 협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조금 물어볼게요. 코로나로 걱정했잖아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이거 보건 받쳐주지 못한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걱정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그 겉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나라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무줄 같은 그런 통계.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해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한 이후에 사망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8만인가 뭐 이렇게 중국에서는 발표를 했죠. 네, 8만 명이었죠. 그런데 8만 그게 과연 믿을만 하냐 이거죠. 뉴욕타임즈에서는 100만 명 수준이라고. 그렇죠. 100만까지도 뭐 어디서는 17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 언론이 있던데. 그런데 중국의 100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8만이나 100만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저기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8만 명대인데 100만 명까지도 안 간 것 같고 그 중국 당국에서 8만 명이라고 얘기하라고 있는데 무조건 8만 명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도 근데 사망자가 넘쳐난다. 중국 경제가 뭐 그냥 멈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사실 억지로라도 경기는 부양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 사망자가 심각하다는 건 도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국화꽃 폭등. 네. 네. 장례식장에 국화꽃 쓰이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 경제가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가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높아질 거다. 중국 경제 괜찮다.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 얘기는 계속 그러니까 나와요. 코로나를 안고 가겠다.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가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그다음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네. 조금만 풀어줘도 성장 효과는 바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네. 워낙 그동안에 그 통제를 했으니 약간 풀리는데 그런 거 없겠습니까? 관광객도 자기 다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저효과의 어떤 성장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수 진작이 다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내수가 위축돼서 문제인데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의 길로 간다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로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조금 더 어떤 그 개방적인 이런 어떤 그 열린 자세로 이 중국 정부가 임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거기까지 원하기 처리하고 예. 거기까지 바라는 건 또 6% 성장률 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아까 우리 그 코로나 사망자 통계도 믿을만 한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률 자체도 중국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이 전부 다 그 저 네. 다른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들하고 차이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장률 뭐 괜찮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과연 네. 그것도 믿을만한가 그것도 의심스럽죠. 믿을만하지는 않더라도 성장률이 중국 성장률이 높은 거는 우리 경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바라는 거죠. 네. 네. 사실은 뭐 이 중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벌써 직격탄을 맞아왔어요. 예, 예. 근데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한다 그럴 때 그 훈풍을 한국 경제가 누릴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한중 관계에 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 것들 잘 살펴야겠어요. 단기 비자 발급도 재개됐고 중국과 한국의 또 교육도 좀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만 하지 말고 중국에 대한 대처, 여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 여기에도 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각별히 중국은 좀 관리해야 돼요. 그럼요. 예,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